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현세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입지 못한 허구의 이상으로 가는 길,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입니다. 제롬과 그의 외사촌 누이 알리사 비콜랭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 출신으로 청교 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의사였던 제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제롬의 학업을 위해 파리로 이사를 하는데 제롬의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제롬은 매년 여름 퐁페즈마르에 있는 외삼촌 비콜랭 댁에서 2살 연상인 외사촌 누이 알리사와 함께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알리사 비꼴랭이 예쁘다는 것을 나는 그때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이끌렸던 것은 단순한 미의 매력보다는 다른 어떤 매력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많이 닮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주는 표정이 그녀의 어머니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닮았다는 사실을 훨씬 뒤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겠다. 얼굴의 윤곽뿐 아니라 눈동자의 빛마저도 이제는 기억에 희미하다. 단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무렵에 벌써 슬픔이 깃든 듯한 미소를 띤 표정과 커다란 곡선을 그리면서 눈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눈썹의 선뿐이었다. 나는 그러한 눈썹을 어디서고 본 적이 없다. 오직 단테 시대의 피렌체 조상에서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의 베아트리체도 그처럼 높이 곡선을 그린 눈썹이었으리라 상상하고 싶다. 그때 만난 사촌으로 2살 위인 알리사는 조용한 성격의 정숙한 여인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1살 아래인 줄리에트는 쾌활한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이였습니다. 어쨌든 제롬은 알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녀도 싫지 않은 감정으로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차곡차곡 사랑의 감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저문은 저녁 햇살이 스며드는 창문을 등진 채 침대머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가까이 접근해 가자 여전히 앉은 채 고개를 돌리고는 이렇게 속삭였다. 아, 제롬 또 왔어? 나는 키스를 하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나의 생애를 결정지었다. 지금도 그 순간을 회상해보면 마음이 괴롭다. 물론 나로서는 알리사의 슬픔의 동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슬픔이 팔딱거리는 이 조그마한 영혼, 흐느낌으로 온통 흔들리는 이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심한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이 새로운 격정을 무엇이라 표현할지 몰랐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꼭 껴안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을 따름이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감격, 희생감, 정성이 뒤얽힌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내 힘껏 하느님을 불렀고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공포의 악과 삶으로부터 이 소녀를 보호하는 것뿐이라 다짐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바치기로 했다.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감싸주었다. 어렴풋이 그녀의 말이 들려왔다. 제롬, 들키지 않았어? 자, 빨리 가. 들키면 안 돼. 그리고는 좀 더 음성을 낮추어. 제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불쌍한 아버진 아무것도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뿔랑띠의 이모와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속삭임, 두 분의 뭔가 숨기는 듯한 안절부절 못하는 근심스러운 모습, 또 그들이 밀담하는 곳에 내가 접근할 때마다 애야, 저리 가서 놀아라 하면서 나를 멀리하던 일, 이런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두 부인이 비꼴랭 댁의 비밀을 전혀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금욕적이고 헌신적인 알리사와 달리 알리사의 어머니 비꼴랭 부인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로 어느 날 젊은 해군 장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괴로워하는 알리사를 본 제롬은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결혼을 결심하는데 제롬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오직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해 약혼을 청하지만 알리사는 주저합니다. 알리사는 나보다 조금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던 그 말씀도 그녀를 통해 듣는 듯 싶었다. 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전체 구절을 내리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그러고 나서 주제를 명백하게 분류하면서 목사는 먼저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나는 멍하니 정신이 나간 채 꿈속에서처럼 아주머니 방을 다시 그려보았다. 누워서 웃고 있는 아주머니가 보였고 번쩍이는 복장을 입은 장교가 웃고 있는 것도 보였다. 웃음이라든가 기쁨 자체가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추악한 죄악의 과장인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제롬의 어머니는 미스 아슈비루똥과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아주 조용히 운명을 하는데 임종에 가까워서야 위험한 증세가 나타나 친척들도 달려올 틈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제롬이 어머니의 옛 친구 곁에서 이 그리운 이의 주검을 지키면서 세웠고 다음날 삼촌이 왔는데 당신 딸의 편지를 제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롬, 나의 동생, 기다리고 계시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었을 몇 마디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이제는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빌 뿐이야. 그럼 안녕히 내 가엾은 것.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다정한 너야 알리사. 이 편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여쭈어 드리지 못해 마음 아프다는 그 몇 마디 말이란 바로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기약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러나 나는 아직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대번 구혼을 하지 못했다. 그 외에 그녀와 무슨 약속이 필요했던가? 우리는 이미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지 않았던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삼촌도 거기에 아무런 이기가 없었다. 오히려 삼촌은 벌써부터 나를 자식처럼 대해주고 있었다. 한편 제롬의 친구인 아벨은 줄리에트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데 알리사의 동생인 줄리에트는 명랑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여자였습니다. 줄리에트와 시를 읽으며 놀던 아벨은 줄리에트의 톡톡 튀는 매력에 푹 빠져버리고 아벨은 졸업 후 제롬과 함께 알리사 자매와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늦도록 자지 않는 습관이 있었던 알리사에 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자기 언니와 나 사이에서 그녀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녀도 내 이야기에 실증을 내는 것 같지 않았다. 알리사 앞에서는 너무나 격정적인 사랑으로 인한 조심과 압박감 때문에 감히 하지 못하던 이야기도 줄리에트에게는 털어놓았다. 알리사도 나의 이런 장난을 눈치챈 것 같았다. 우리가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혹은 모르는 척한 것인지 자기 동생 앞에서 내가 아주 쾌활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저녁 식사 때 나타났지만 곧 골치가 아프다고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녀는 우리의 대화에서 무엇을 들었던가? 그리하여 나는 걱정스럽게 우리가 하던 말을 회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줄리에트에게 몸에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 아마 잘못이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미 어릴 때부터 우리가 늘 하던 버릇이 아니었던가. 뿐만 아니라 알리사는 이미 몇 차례나 우리가 그렇게 걷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봐, 제롬, 오늘 저녁엔 이야기 못하겠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망치지 말자. 아냐, 난 한결같이 널 사랑하고 있어. 안심해. 내가 편지 쓸게. 이유를 설명할게. 꼭 쓸게. 내일이라도. 내가 떠나면 곧. 자, 이젠 가. 어머나, 우는 것 좀 봐. 가줘. 그녀는 나를 밀어내더니 조용히 몸을 빼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작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고 이튿날 내가 떠날 때도 그녀는 자기 방에 있었다. 나를 태운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작별의 손짓을 하고 있는 그녀를 나는 보았다. 그러나 줄리에트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아벨은 줄리에트가 사랑한 사람은 제롬이라는 사실에 상처를 받고 알리사도 동생을 위해 제롬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줄리에트는 제롬에 대한 미련을 접고 마음에 없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알리사는 제롬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며 제롬을 피합니다. 그리운 제롬, 나는 내가 제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내가 제의한 것, 우리의 약혼을 이렇게 부르다니. 나는 내게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 두려워. 너는 아직 여자들을 사귈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가 너의 것이 되고 나서 내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후에 나도 괴로워질 거야. 편지를 읽으면서 무척 화를 내겠지. 지금 난 내가 좀 더 생의 경험을 쌓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를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줘. 나로서는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수는 결코 없으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야. 알리사. 그녀는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는 내가 누구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알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건 오빠야.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그렇대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승리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기보다 뒤로 몸을 젖혔다. 이제는 내게 남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 정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면서 희미하게 덧붙여 말하더니 그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알리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롬은 절망하고 둘의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게 되며 제롬이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편지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가로등 불빛 밑에서 그는 느닷없이 나를 세우더니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와락 나를 끌어안고 내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는 흐느끼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잘못했어. 나도 바보야. 너와 마찬가지로 나도 잘 몰랐어. 울고 나더니 다소 마음이 진정되는 듯 싶었다. 그는 머리를 들더니 다시 울기 시작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이제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게 말했지만 아침에 줄리에트와 이야기했어. 굉장히 예쁘고 쾌활했지. 난 그것이 다 나 때문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너의 이야기를 한 까닭이었어. 그때는 짐작을 못했니? 못했어. 확실히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아무리 작은 대목이라도 환히 짐작이 가. 그렇다면 알리사는? 알리사가 희생을 하는 거지. 동생의 비밀을 알자 자기 자리를 양보하려 한 거지. 어때? 넌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나는 줄리에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 내가 말을 꺼내자마자. 아니,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우리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어조는 그런 줄 몰랐던 사람의 어조야. 한편 줄리에트에게 거절당한 제롬의 동창 아벨은 작가로 성공하고 줄리에트도 마음에 없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풍족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리사는 제롬과의 사랑보다 종교에 매진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 영혼의 일치를 꿈꾸고 있었고 알리사의 책장에는 제롬이 선물했던 책들 대신 성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운 제롬, 어제 우연히 내가 준 아름다운 나신네의 시집을 펴보다가 벌써 근 1년간이나 내 성경에 간직하고 있는 내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 적힌 몇 줄의 시구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오늘의 사바 세계로부터 나를 주께로 인도해 올리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의 매력인가? 인간의 무리 위에 주추를 세우는 자는 불행하리라. 나는 그것이 꼬르네이유의 주석시에서 발췌된 것인 줄 알았지만 솔직히 거기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어. 헌데 아주 정신적인 그 제사곡을 읽어나가다가 내게 전해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구절을 찾아냈어. 그 책 여백에 내가 마구 적어놓은 첫 글자들로 미루어 너는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좋은 구절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책이나 그녀의 책에 그녀 이름의 글자를 써놓은 버릇이 있었다. 상관없어. 내가 그것은 즐거워서 일부러 옮겨 쓰는 거니까. 나는 내가 찾아냈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내가 가르쳐준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자 다소 약이 오르긴 했지만 너도 나처럼 이것을 좋아했구나 하는 즐거움 앞에서 이 어리석은 생각은 사라져 버렸어. 그것을 여기서 다시 옮겨 쓰고 있노라니 너와 함께 그것을 읽는 것 같네. 불멸하는 지혜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인간의 아들들이여 너희 심려로 얻은 열매는 무엇이뇨? 헛된 영혼들이여 그 무슨 과오로 너희 혈관에 깨끗한 피로 영향을 주는 빵이 아니라 더욱 허기지게 하는 그림자를 그토록 번번이 사들이느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이 빵은 천사들의 양식이니 주께서 먼저 밀을 고르시어 손수 만드신 빵임을 알라. 이 감미로운 빵은 너희가 뒤쫓는 세상 무리들의 식탁 위에는 오르지 않는 빵임을 알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이 빵을 주리라. 오라, 살기를 원하는 자, 잡으라 먹으라 그리고 살지어다. 3년 만에 만난 알리사는 제롬에게 자수정 목걸이를 내밀며 미래의 제롬의 딸에게 물려주라고 하는데 그 말이 서운했던 제롬은 다시 청혼을 하지만 알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제롬과의 슬픈 이별 후 알리사는 집을 정리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깊은 병이 든 그녀는 1개월 뒤 수도원에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제롬, 이건 나의 자색 수정 십자가야. 오래전부터 내게 주고 싶었어. 4일 전서부터 저녁마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는 아주 투명스럽게 물었다. 나에 대한 추억으로 이걸 간직했다가 너의 딸에게 주어. 딸이라니?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 나는 알리사를 쳐다보며 소리쳤다. 조용히 내 말을 잘 들어줘. 부탁이야. 아니,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말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이것은 꼭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 봐, 제롬, 언젠가는 결혼할 거다냐? 아니, 대답하지 마라. 말을 막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는 단지 내가 너를 퍽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좋아하던 이 조그마한 십자가를 너의 딸이 어느 날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르면서 나의 기념으로 달아줄 날이 올 것을 생각해 보았어. 그리고 어쩌면 그 애에게 내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으리라고.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끊었다. 나는 저기에 찬 어조로 소리쳤다. 왜 내가 직접 주지 않고? 엘리사를 만나고 온 제롬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며칠 뒤 줄리에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가 퐁페즈마르에 갔었다는 것, 알리사의 창백하고 여인 모습에 놀랐다고 썼습니다. 알리사의 건강에 주의해 달라는 부탁과 알리사 자신에게서는 이제 편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녀 대신 가끔 소식이나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달도 채 못 되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롬,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가엾은 알리사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빠가 편지 속에서 걱정을 한 것도 다 근거가 있는 일이었군요. 몇 달 전부터 언니는 확실한 병 증세도 없이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래 언니는 내 애걸에 모시겨 르아브르의 A 의사의 진찰을 받기도 했어요. 그 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걱정할 게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오빠가 다녀가신 뒤 사흘 만에 언니는 갑자기 퐁페즈마르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로베르의 편지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언니가 편지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서 로베르가 아니었던들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한테서 소식이 없다고 걱정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언니를 그대로 떠나도록 내버려 둔 것과 또 파리까지 따라가지 않은 데 대해 나는 로베르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 뒤에는 언니의 주소조차 모르게 되었답니다. 언니를 볼 수도 없고 편지도 낼 수가 없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롬은 알리사가 남긴 일기를 통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게 되는데 어머니 때문에 육체적 사랑에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알리사는 제롬과의 육체적인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사는 제롬과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성스런 사랑을 원했는데 결국 알리사는 성서에서 말하는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간 것입니다. 알리사는 자신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그녀를 병들게 했는데 그녀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감과 제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알리사의 일기 5월 27일 나 자신을 속일 필요가 어디 있을까? 내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은 다분히 이론적인 것이다. 내가 그처럼 바라던 그 애의 행복, 내 행복까지도 희생해 주려던 그 행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 나는 거기에 마음 괴로워하고 있다. 얼마나 복잡한가. 그래, 그 애가 내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복을 찾았다는 것. 내 희생 없이도 애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는 데 대해 내 마음속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주의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제롬의 침묵이 얼마나 나를 불안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스스로의 희생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일까? 하고 나는 물어본다. 하느님께서 내게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는 데 대해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그 애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것을 의심할 권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애 곁에서 내가 느끼는 이 불만족감, 어색한 기분은 어디에 연이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 행복이 너무나 쉽사리 획득되었고 또 너무나 빈틈없이 들어맞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재고 질식시킨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행복 그 자체인지 혹은 행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인지 묻고 있다. 오, 주여, 제가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은 제게서 멀리 해주소서.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제 행복을 미루고 연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여러 장이 뜯겨져 나가 있었는데 아마 르아브르에서의 스라린 제외에 관한 대목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일기는 그 다음 해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해서 물어본 이유는 그날 저녁 제롬이 내가 앉은 랄락 의자에 기대어 서서 내게 몸을 굽혀 나의 어깨 너머로 내가 읽던 책을 함께 읽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의 체온과 떨림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책 줄조차 가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너무도 이상한 심적 동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직 그럴 기력이 있을 때 서둘러 일어섰다. 다행히도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잠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응접실에서 홀로 그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어머니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 자신 비참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해안처럼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지난 날의 추억에 쫓겨 그날 밤나는 거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주여, 악의 모습을 띤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엾은 제롬, 그가 약간의 몸짓을 하기만 하면 되리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월요일 저녁, 그가 내일 떠난다. 그리운 제롬, 나는 언제나 끝없이 애정으로서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입으로 그런 말은 결코 못하게 될 거야. 내가 내 눈과 입술과 영혼에 가하는 속박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너와 헤어진다는 것은 내게는 오히려 해방이기도 하고 쓰디쓴 만족이기도 하다. 나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움직이게 하던 이성은 나를 저버리거니 혹은 그것이 어리숙해 보인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것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그를 피하게 하는 이유? 이미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유도 모르는 채 서글프게도 그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주여, 제롬과 제가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당신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을 통해 마치 두 사람의 순례자처럼 때때로 둘 중 한 사람이 피곤하면 내게 기대 하고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이 내가 곁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대답하면서 당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입니다. 9월 24일, 오후. 속마음은 꺼질 듯 하면서도 끝내 무관심과 냉담을 가장했던 잔인한 대화. 지금까지는 그를 피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 생각했고 싸움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리라고도 생각했다. 나는 과연 승리를 했던가? 제롬은 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내가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해 본 적은 없다. 그리고 주여, 제게서 그를 구해내시기 위해 저의 희생이 필요하시다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순환에서 아직 남아있는 고통을 저의 속에서 계속하여 감당하옵소서. 10월 10일. 이곳에 도착하자 너무도 피곤해서 처음 이틀간은 꼼짝 못하고 누워 지냈다. 내가 싫다는데도 청에 온 의사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그러나 나는 수술하기가 무섭다는 것과 기운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쉽사리 의사에게 납득시킬 수가 있었다. 이름과 주소도 숨길 수가 있었다. 나를 이곳에 받아들이고 또 하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동안은 아무런 곤란이 없도록 나는 이곳 사무실에 충분히 돈을 맡겨 놓았다. 10월 16일. 제롬, 나는 내게 완전한 기쁨을 가르쳐 주고 싶어. 오늘 아침 심한 구토로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 직후에 너무도 심신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잠시 동안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엔 온몸에 아주 조용한 평온이 깃들었다. 그리고는 심한 고통, 육체와 영혼의 전율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내 생애의 급격하고도 명료한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방의 벽이 보기 흉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겁이 났다. 지금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의 모독함이 없이 종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직 일어날 수가 있었다. 어린애처럼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자신이 홀로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기 전에 빨리 죽고 싶다. 제롬은 알리사의 죽음을 알린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뒤로 10년 이상이 지나서 줄리에트를 다시 만나는데 프로방스 지방에 여행을 갔던 길에 잠시 민무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12서너 살짜리 사내아이 둘이 계단에서 놀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불러 내게 인사를 시켰다. 맏딸인 리즈는 제 아버지를 따라 에그비이브에 가고 없었다. 산책 나간 10살짜리 사내아이도 곧 낳게 되리라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였던 것이다. 이 마지막 출산은 난산이었으며 그로 인해 줄리에트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마음을 돌이킨 듯 그녀는 또 딸을 낳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다른 아이보다 이 아이를 특히 더 귀여워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 애가 자고 있는 방이 바로 내 옆방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자. 오빠, 편지로는 부탁할 용기가 나질 않았는데 이 애 대부가 돼주시겠어요? 좋다면야 그렇게 하지. 나는 약간 놀란 채 요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름이 뭐지? 알리사. 줄리에트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줄리에트는 제롬을 자기의 피난처라며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안락 의자에 힘없이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오빠는 언제까지나 알리사의 추억에 성실하려는 거죠? 나는 잠시 대답 없이 앉아 있었다. 오히려 알리사가 나에 대해 생각하여 주던 것에 관해서겠지. 아니, 내가 무슨 칭찬받을 일이나 한 것처럼 생각지는 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설사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단지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녀는 짐짓 무관심한 척했다. 그리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더니 무슨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아내려는 것처럼 마룻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이 그처럼 오래도록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땅거미가 잿빛 밀물처럼 몰려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둠 속에 잠기게 하자 이러한 물건들은 어둠 속에서 되살아나 제각기 지난날의 추억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알리사의 방을 다시 보는 듯했다. 줄리에트가 이 방에 그 모든 가구를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미 얼굴은 윤곽을 구별할 수 없어 그녀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몹시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자, 이젠 잠을 깨야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한 걸음 내밀더니 맥이 빠진 듯 곁에 있는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무니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의 내용으로 좁은 문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 글귀를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글귀로 이 소설의 제목이 만들어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1909년에 발표한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앙드레 지드의 작품 좁은 문은 사촌 형제간인 제롬과 알리사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소설의 많은 부분에 작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있다는데 앙드레 지드는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노르망디 혈통 모계와 개신교인 남프랑스 북의 혈통이 결합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자는 극도로 엄격한 청교도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며 그의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실제 외사촌 누이를 한모해 결혼한 지드의 경험이 곳곳에 투영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적인 세속의 사랑과는 다른 마치 그 자체가 한편의 고행이자 순례와 같은 정신적인 사랑을 그리는데 천상의 지복에 이르는 통로인 한편 지상의 행복을 억압하는 가혹한 틀입니다. 내면적 고행으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알리사의 쓸쓸한 죽음, 두 사람의 사랑의 비극적 결말은 지상의 삶을 부정하는 가혹한 종교적 열망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드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어느 한쪽을 섣불리 비판하거나 편들지 않고 너무 깊은 사랑과 연민이 담긴 필치로 알리사와 그녀의 고뇌를 투명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롬은 덕성을 추구하는 알리사의 지난한 길을 흔쾌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녀의 동생 줄리에트나 인기 작가가 된 친구 아벨처럼 세속의 기쁨 속으로 알리사를 이끌지도 못합니다. 모순과 망설임 속에서 고뇌를 겪는 제롬의 모습 등 인물들의 모순을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그려냄으로써 그 속에서 흔들리고 고뇌하는 인간 본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세적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흠욕적 신념에 붙들린 알리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롬,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거다. 너와 헤어진다는 게 내게는 해방이며 또 쓰디쓴 만족이다.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는 소설가, 비평가로 1869년 11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부유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난 신교도였습니다. 잘못 묶인 프로메테우스, 교황청의 지하도, 지상의 양식, 배덕자에 이르는 작품들에서 생명의 창가가 노래되고 생명의 발현을 방해하는 모든 속박을 저주하였습니다. 문화평론지 누벨 르비 프랑세즈를 창간해 많은 젊은 지성을 양성한 교육자였고 1889년부터 1949년까지 방대한 일기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 대한 정직한 탐구를 담은 작품들로 20세기 프랑스 문단의 대표자로 자리잡은 소설가로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격한 교육을 강조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예민하고 신경성 발작이 잦은 학생이라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는데 18살 때부터 문학에 빠지면서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이네를 탐독했고 그리스 신화와 성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사촌 누나 마들렌은 그에게 예술혼을 유발시키는 평생의 동반자였습니다. 1891년 사촌 루이 마들렌 롱도에게 청혼했지만 거부당하고 그녀에 대한 열띤 사랑을 담은 처녀작 소설 앙드레 발테르의 수첩을 처음 발표해 작가로서 첫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1893년의 아프리카 여행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아프리카의 야성적 풍토는 그때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리스도교적 윤리에서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1894년 어머니가 죽자 앙드레 치드는 1895년 어릴 적부터 흠모해 오던 연상의 외사촌 누이 마들렌 롱도와 결혼했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정신적인 관계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1896년 라로크 자치구의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아프리카 경험을 바탕으로 지상의 양식을 완성했으며 현실에 눈뜨면서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거나 공산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1938년 아내가 죽자 창작을 끝맺고 평생 옹호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해 전통의 가치와 도덕의 공존을 모색했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1947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박사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해 11월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1950년 1939년부터 80회 생일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담은 일기의 마지막 권을 출판한 치드는 1951년 82세를 일기로 파리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좁은 문은 그의 대표작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지상의 행복을 승화시켜 사랑하는 남녀의 감정이 얼마나 높을 수 있으며 순수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앙드레 wal테르의 수기, 지상의 양식, 좁은 문 대덕자, 교황청의 지하도, 전원교향악, 콩고기행, 탕하기가, 도스토옙스키론, 코리동, 위패 제조자들 등이 대표작입니다. 비견 후에 햇살은 기분 좋은 것. 열기 뒤에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반가운 것. 눈이 올 때의 모닥불은 따뜻한 것. 그렇지만 우리가 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를 기쁘게 맞이하는 그대의 미소만큼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레너드 니모이, 그대 미소만큼 소중한 건 없답니다.